아니 도대체 왜 자꾸 고급 아파트에 폐지 할머니가 오는 거야? 총장님 오십니다. 어머니 여기서 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녀의 손은 고단한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폐지를 주워 리어카를 미는 일, 그것이 김옥분 할머니의 하루였어요. 수천억 자산가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장학재단 이사장이라는 진실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쫓아내야 할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경찰서에 울려 퍼졌던 외침, 저희 어머니십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단지 그녀에게 민원을 넣어 끌고 온 경찰서였습니다. 그곳에서 김옥분 할머니는 대한민국 핵심 요직에 앉아 나라를 이끌어가는 인재들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그녀가 폐지를 주워 세운 장학재단의 아이들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냄새나는 리어카 뒤에 숨겨진 한 여인의 숭고하고도 슬픈 인생 역전 드라마입니다. 고단한 삶의 무게는 때론 눈물보다 무거운 침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진실, 세월 속에 감춰진 숭고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김옥분 할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매일 새벽 5시 고급 아파트 단지 헤리티지 팰리스 후문에는 낡은 리어카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사람은 김옥분 할머니였습니다. 올해로 75, 새벽 공기를 가르며 폐지와 박스를 줍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어요. 이 아파트 단지는 유독 재활용품 수거 상태가 좋았습니다. 주민들의 소비 수준이 높아 버려지는 물건들도 꽤 쓸만했죠. 옥분 할머니는 이 단지에서 하루에 버는 수입이 다른 곳 3군데를 합친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이곳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할머니는 손목이 시큰거릴 때마다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주위에 주차된 값비싼 외제 차들과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웅장한 건물들이 새벽 이슬에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과 할머니의 허름한 행색은 묘한 부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할머니는 허리를 펴고 다시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새벽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작년 가을부터였습니다. 몇몇 젊은 주민들이 민원을 넣기 시작했어요. 폐지 줍는 사람이 자꾸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어지럽힌다. 단지 안에 냄새가 난다. 고급 아파트의 미관을 해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가벼운 주의만 주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에 민원의 강도가 강해졌습니다. 특히 동대표 회의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졌어요. 관리소장은 할머니에게 단지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할머니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다음 날 새벽 또다시 후문을 찾았습니다. 이곳에 수입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폐지를 줍는 행위 자체가 자신에게는 하나의 운동이자 소일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 폐지를 한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후문을 나서려는데 중년 여성 2명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명품 옷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의 얼굴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꽤나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네. 다른 여성은 코를 막았습니다.
이들이 나쁜 사람들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사는 공간에 대한 높은 기대치와 그것을 침범하는 이질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폐지 뭉치와 리어카를 단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목소리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지. 저렇게 계속 오면 안 되잖아. 할머니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억세게 살아온 지난 세월처럼 이 문제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폐지를 줍는 이유가 단순히 생계가 아님을, 누군가를 위한 숭고한 행위임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그녀의 방패였습니다. 며칠 후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폐지 작업을 끝내고 아들이 마련해준 작은 오피스텔에 막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의 목소리는 잔뜩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원이 이미 구청과 경찰서로까지 들어갔다고 했어요. 주민들이 할머니의 폐지 수거 행위를 무단 침입과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걸고 넘어졌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젊은 시절 사체를 했던 과거의 기억이 순간 섬광처럼 지나갔습니다. 한때는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지만 지금은 그저 조용히 폐지를 줍고 싶은 노인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옥분 할머니는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리어카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두었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한 옷을 입었지만 그녀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서의 차가운 공기는 그녀의 낡은 무릎 관절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길어졌습니다. 담당 형사는 고급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네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헤리티지 팰리스는 그들만의 공간이며 폐지 수거 노인으로 인해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경찰도 난감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사유지 내 출입 문제였기에 법적으로 깔끔하게 처리하기 어려웠습니다. 조사가 끝날 무렵 형사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경찰청장의 얼굴이었습니다. 대형 TV 뉴스를 틀면 늘 보이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라도 눈이 마주칠까 두려웠습니다. 경찰청장은 급하게 민원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언가에 놀란 듯했고 걸음걸이는 다급해 보였습니다. 청장은 민원실 안쪽의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청장이 나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옥분 할머니를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놀라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경찰청장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의자 앞에 무릎을 살짝 굽혔습니다. 옥분, 어머님, 맞으십니까? 청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나라 경찰 조직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폐지 수거 노인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대하는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경찰들에게는
매우 이상한 조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청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고일 것 같았습니다. 청장은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할머니의 마디 굵은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님, 저 재단에 마지막으로 연락드렸을 때 건강하시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청장은 할머니가 후원하는 장학재단의 수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알아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이 비밀에 붙여지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야. 할머니는 황급히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청장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님, 제게는 어머님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 폐지 줍는 리어카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은 갑작스러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이 뜻밖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에게 이 나라의 경찰 수장이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 그들의 눈빛에는 의문과 혼란이 교차했습니다. 이 이상한 조짐은 곧 아파트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에 대한 할머니의 조용한 반격이 될 참이었습니다. 경찰청장의 등장은 옥분 할머니가 철저히 숨겨왔던 진실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재단의 존재와 자신의 비밀스러운 활동이 세상에 알려질까봐 더 두려웠습니다. 경찰청장의 눈빛은 너무나 간절했고 할머니에게는 숨막히는 압박으로 느껴졌습니다. 청장님, 내가 지금은 바빠서 그래. 다음에 보자. 할머니는 짧게 말하며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청장은 상황을 이해하고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민원실 안의 모든 시선이 자신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옥분 할머니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따로 모실게요. 제 차가 밖에 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경찰서 조사를 받는 처지에서 순식간에 경찰청장의 극진한 대우를 받는 상황으로 전환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거짓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폐지를 줍는 행위를 운동 삼아 한다고 스스로에게도 말했지만 사실은 그녀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회고의 과정이었습니다. 경찰청장은 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짧게 몇 마디가 오갔습니다. 형사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일종의 경외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사는 황급히 서류를 정리하며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김옥분 어르신, 조사는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사안은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경찰청장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청장의 관용차는 검은색의 중후한 세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옷차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죽 시트의 푹신함이 어색했습니다. 차 안에서 청장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머님께서 왜 아직도 폐지를 줍고 계신 겁니까? 재단이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머님께 매달 드리는 생활비도 상당하고요.
할머니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숨겨왔던 자신의 진심을 짧게 내뱉었습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았어. 그 할 일이라는 것은 폐지를 주우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젊은이들의 지친 어깨를 보았습니다. 리어카를 잠시 밀어주는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도 보았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듣고 조금이라도 힘들다 싶으면 재단 사무실에 전화해서 그들의 상황을 은밀하게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폐지 수거는 할머니에게 새로운 아이들을 발견하는 통로였습니다. 청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옥분 할머니의 고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이야기를 듣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님, 헤리티지 팰리스, 그 아파트 말씀이십니까? 제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할머니는 단호하게 청장을 막았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나를 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것이 시끄러워져. 재단도 위험해질 수 있어. 너는 그냥 내 할 일만 해. 내가 시킨 일. 할머니는 재단의 존재와 그 수혜자들이 사회 고위층에 포진해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알려진다면 순수한 기부의 의미가 정치적 거래나 사교 모임으로 변질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할머니의 침묵은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청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의 뜻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할머니는 오피스텔 앞에서 내렸습니다. 청장은 차에서 내려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다음에 꼭 정식으로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때는 꼭 평범한 기목분으로 와주십시오. 할머니는 아무 대답 없이 오피스텔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탄 검은색 고급차를 오피스텔 관리인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이 작은 장면은 곧 할머니의 비밀에 대한 진실의 첫 조각이 될 참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은 며칠 동안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폐지 줍는 할머니가 대한민국 최고위 공직자의 차에서 내리는 모습, 그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무감을 넘어선 알 수 없는 호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관리소장은 경찰서에서 할머니의 조사를 담당했던 형사를 수소문했습니다. 공식적인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형사는 개인정보라며 대답을 회피했어요. 하지만 형사의 불안한 눈빛과 입을 다무는 태도 자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관리소장은 할머니가 내렸던 검은색 세단의 번호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설 정보를 통해 차량의 등록 정보를 조회하려 했습니다. 차량은 경찰청장 명의의 관용차였습니다. 관리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폐지 줍는 노인의 뒤를 캤다가 얼마나 큰 문제에 엮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탐문했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폐지를 줍는 다른 동선, 그리고 그녀가 가끔 젊은 청년들이나 아이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힘들거나 지쳐 보이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짧게
지시를 내린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저 아이 상태 좀 살펴보게. 할머니의 목소리는 짧았지만 단호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관리소장은 아파트 후문 CCTV를 돌려보다가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폐지 수거를 하던 중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 여성은 단지 내에서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럽지만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할머니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혹시 불편한 일은 없으신지요? 변호사는 할머니의 폐지 뭉치를 잠시 들어 리어카에 실어주었습니다. 변호사의 눈빛은 경찰청장과 마찬가지로 깊은 존경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 역시 뉴스와 언론에 자주 나오는 인물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은 변호사가 할머니에게 극존칭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관리소장은 그녀의 사무실 번호를 알아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척 아파트 주민으로서 할머니의 안부를 묻는 척하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혹시 김옥분 어르신과 어떤 관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주민 민원 때문에 저희가 좀...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길고 무거웠습니다. 그분은 저희 재단의 이사장님과 가장 가까운 분입니다. 아니, 그분 자체가 이사장님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동행장학재단. 관리소장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동행장학재단은 대한민국 5대 장학재단 중 하나였습니다. 설립된 지 20년이 넘었으며 정치인, 법조인, 의사, 교수 등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낸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규모가 커서 관리도 철저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폐지를 줍던 냄새나고 허름한 노인이 수백억 규모의 장학재단 이사장이라는 진실의 첫 조각이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에게 냄새난다고 쫓겨나던 그 할머니가 사실은 이 나라의 핵심 인재들을 키워낸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이 진실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곧 아파트 단지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관리소장은 며칠 밤을 잠 못 이루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혼란스러운 진실과 아파트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외롭게 폐지를 줍는 김옥분 할머니의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민 대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지 말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차갑고 이기적인 태도를 알기에 관리소장은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옥분 할머니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장학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그녀가 왜 폐지를 줍고 있는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소장은 할머니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은밀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인공이 이제 아파트 주민이 아닌 김옥분 할머니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관리소장은 동행장학재단의 20년 역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재단 설립 초기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채업으로 큰 돈을 벌었던 김옥분이라는 여성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외아들을 잃은 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그녀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처럼 힘들게 사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은 모든 재산, 주식, 땅, 건물들을 처분하여 장학재단을 세웠습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은 악착 같았지만 돈을 쓰는 과정은 숭고했습니다. 그녀는 재단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투명한 경영을 위해 전문 경영인들에게 맡겼습니다. 오직 하나 그녀의 철칙은 돈이 없어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사연을 알게 되자 관리소장은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할머니의 억센 손이 폐지를 주워 쌓았던 재산이 결국 이 나라의 미래를 쌓는 벽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리어카는 단순한 폐지 운반 도구가 아니라 그녀가 세상을 향해 내민 구원의 손길이었던 셈입니다. 관리소장은 할머니에게 직접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숨기거나 감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할머니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옥분 할머니가 리어카를 밀고 아파트 후문을 나서는 순간 관리소장이 그 앞에 섰습니다. 평소의 딱딱한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또 민원 이야기일까봐 그녀의 표정에는 피곤함이 스쳤습니다. 관리소장은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제가 동행장학재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왜 이곳에서 폐지를 주우시는지도요.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이렇게 쉽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이제 힘이 없어서 그만두려고 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관리소장은 급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제발 계속해 주세요. 저도 돕겠습니다. 관리소장은 할머니에게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진실을 공개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더 이상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고통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평화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끝낼 때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심을 굳힌 옥분 할머니는 관리소장에게 요청했습니다. 다음 주에 열린 주민대표회의에 참석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은 놀랐지만 할머니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아파트 단지의 역사에 기록될 가장 큰 반전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 사이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김옥분 할머니가 경찰청장 차에서 내렸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주민들은 관리소장이 할머니의 비호를 받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주민대표회의 날이 되었습니다. 회의실은 격앙된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동대표 회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은 당장 해명하시오. 저 폐지 줍는 노인과 무슨 관계요? 우리 아파트 품위를 망치는 행위를 왜 계속 묵인하는 겁니까? 관리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주민 여러분, 잠시 진정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민원을 넣었던 김옥분 어르신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옥분 할머니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허름한 옷이 아닌 단정하고 깨끗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등은 여전히 곧지 않았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주민들은 할머니를 향해 야유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뭐 하자는 거야? 당장 내보내. 동대표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습니까? 당장 나가세요. 옥분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관리소장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선 사람은 검사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유수의 대학병원장이 그리고 유명 대기업의 법무팀 변호사들이 뒤따랐습니다. 모두 깔끔하고 위험 있는 복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이들의 등장에 당황하여 입을 다물었습니다. 검사장이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주민들을 향했지만 그의 시선은 옥분 할머니에게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사장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할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뜻밖의 가족 대면에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동대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들, 누구시오? 그리고 저 노인과 무슨 관계요? 검사장은 고개를 들고 주민들을 차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동행 장학재단 1기 장학생 출신 현직 검사장입니다. 이어서 병원장이 나섰습니다. 저는 2기 장학생 출신 현재 이 나라 최고의 병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차례로 자신들의 신분과 재단 출신임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옥분 할머니의 장학금으로 학업을 마치고 사회의 핵심 요직에 포진해 있는 인재들이었습니다. 검사장이 다시 발언했습니다. 그는 주민들에게 옥분 할머니의 과거와 장학재단 설립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사고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이 어떻게 수많은 아이들을 키우는 걸음이 되었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폐지를 줍는 행위 자체가 재단이 키워낸 아이들을 은밀하게 찾아내고 살피는 활동이었음을 밝혔습니다. 리어카는 그녀의 탐직이었던 것입니다. 주민들은 충격과 당혹감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들이 냄새난다고 쫓아내려 했던 폐지 줍는 노인이 사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대학의 총장, 자신들의 생명을 맡기는 병원장,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검사장을 키워낸 잠본인이었습니다. 동대표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뒤를 검사장과 병원장이 따랐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민 대표회의가 끝난 후 아파트 단지 안은 일주일 내내 폭풍 속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냄새난다며 멸시하고 쫓아내려 했던 노인이 이 나라를 움직이는 거대한 재단의 설립자이자 실질적인 어머니였다는 사실은 그들의 이기적인 세계관을
통째로 흔들었습니다. 특히 동 대표 회장에게는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연일 주민들의 항의에 시달렸습니다. 회장의 아내는 유명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녀 역시 옥분 할머니를 쫓아내는데 앞장섰습니다. 회장은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내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연쇄 폭로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 현관 게시판에 수십 통의 편지가 붙었습니다. 발신인은 모두 동행 장학재단 수혜자 일동이었습니다. 편지들은 옥분 할머니에 대한 회고록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폐지를 주어서 제 등록금을 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에게 돈보다 더 소중한 자존심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고아였던 저는 어머님 덕분에 공무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세상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편지들의 내용은 하나같이 절절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수많은 장학생의 이름과 현재 직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몇몇 주민의 친척이나 지인, 심지어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장 이름까지 있었습니다. 동 대표 회장의 아내는 그 편지들을 읽다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학교 선배이자 존경하는 교수도 그 재단의 수혜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기심과 편견이 얼마나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주민들의 사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민 대표직을 사퇴하고 가장 먼저 옥분 할머니의 오피스텔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진심 어린 참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할머니는 문을 열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무거운 용서였습니다. 그날부터 아파트 주민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폐지 수거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할머니의 리어카 옆에 두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젊은 부부는 할머니를 위해 무거운 폐지를 옮겨주고 따뜻한 커피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에 폐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홀로 춥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따뜻한 시선과 도움의 손길이 그녀와 함께했습니다. 폐지 수거는 더 이상 민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존경하는 한 어머니의 숭고한 활동이자 스스로의 이웃을 향한 참회와 봉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과거와 희생이 마침내 세상의 편견을 부수고 진정한 정의를 실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1년이 흘렀습니다. 헤리티지 팰리스 아파트 단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옥분 할머니의 리어카를 향한 차가운 시선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리어카는 단순한 폐지 운반용이 아니라 사랑의 리어카로 불렸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 운동 삼아 폐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할머니의 폐지 수거 시간을 공식 봉사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젊은 주민들은 교대로
할머니의 리어카를 밀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깨끗하게 분류된 박스를 할머니에게 건네며 인사하는 것을 일과로 삼았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폐지 수거를 통해 만나는 아이들과 청년들을 여전히 살폈습니다. 리어카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이제 평화로운 일상 풍경이 되었습니다. 힘든 사정을 듣게 되면 할머니는 예전처럼 은밀하게 재단에 연락하여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되어주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아픔을 세상에 공개한 후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봉사로 승화시킨 삶이 세상의 편견을 이겨냈다는 사실에 그녀는 고요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동행 장학재단의 규모는 더욱 커졌습니다. 할머니의 진정성 있는 스토리가 알려진 후 뜻있는 사람들이 재단에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중에서도 매달 정기적으로 소액을 기부하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에게서 진정한 부와 나눔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검사장과 병원장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팔짱을 끼고 단지 안에 작은 벤치로 모셨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좀 쉬세요. 저희가 어머님 뜻을 이어받아 재단을 더욱 잘 운영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렇게 움직여야 건강해. 그리고 너희들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게 내 낙이야. 할머니는 여전히 폐지를 주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지나가는 할머니의 모습은 물질적 풍요만 추구했던 고급 아파트 단지의 인간적인 온기와 진정한 가치를 심어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민원의 대상이 아닌 희망의 노래처럼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세월을 이겨낸 어머니의 사랑과 회고,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리어카가 굴러가는 소리 뒤에 한 어머니의 눈물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돈과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실을 김옥분 할머니는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슴에도 이처럼 잊을 수 없는 인생 사연이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저희 채널 이름 인생 사연 있어요는 평범한 듯 특별한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다음 이야기에 꼭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 또 다른 깊은 울림의 사연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